네, 또 우리가 다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까? 저는 지난 50강에서 이런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 공감은 동정이 아니다. 공감은 동일 시간이다. 이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통의 심리학 51번째 강의입니다. 또 공감의 강의로서는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감에도 공식이 있다. 공감에도 공식이 있다. 이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한 책을 쓰고 또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 상담의 기술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면서 이 대화를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보자. 한 8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8가지 기법을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공감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감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알면 수학을 잘 풀 수 있듯이 공감에도 우리가 공식을 알면 공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감의 공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에 잘 우리들에게 대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의 공식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공감의 공식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 1단계가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 2단계가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을 한다. 3단계가 짐작한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준다. 4단계가 표현할 때 1인칭으로 한다. 5단계가 표현할 때 의문문으로 한다. 진실문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감의 공식은 5단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하기를 원하면, 공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면 이 공감의 공식을 이해를 하고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 2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을 한다. 3단계, 짐작한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준다. 4단계, 표현할 때 1인칭으로 한다. 5단계, 표현할 때 의문문을 한다. 이렇게 공감의 공식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가보겠습니다. 공감의 1단계가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 사실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나는 사라져가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은 그대로 사라지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에포케, 판단 중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일본의 125단에서 150단어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일본의 800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은 일본의 125단어를 말한다. 사람의 뇌는 800단어를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800단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650단어가 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650달러의 빈 이 공간을 나는 그 사람에게 들으면서 나의 가치관 또한 나의 삶의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수많은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공감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 입장에 선다. 이것을 칼 오저스 같은 경우에는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단계가 뭐냐면요. 2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을 한다. 내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과 감정을 들을 때 우리는 공감적 경청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있는 사실 이면에 있는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지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름바다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름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강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놉니다. 저는 여름 바다에 가도 사실 바닷물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합천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합천에 가면 이 강이 있습니다. 그 정자에서 뛰어내렸는데 잘못해가지고 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발구동을 쳐도 위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저는 요즘에도 이 바닷가가도 헤엄은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이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여름 바닷가에 갑니다. 여름 바닷가에 가서 바닷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이 바닷물의 느낌을 그대로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나. 그러면서 그 바닷속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먼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감적 경청을 하면서 중심이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을 들으면 노력하면서 내가 그 감정을 짐작을 합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마음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훈련을 하잖아도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들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무시하든지 아니면 사실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3단계입니다. 짐작한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은 다릅니다. 스피치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가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담도 똑같습니다. 카운셀링 상담도 탁월한 상담자는 무엇인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카운셀링 내담자랍니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한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이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짐작했습니다. 짐작했으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작한 감정을 상대에게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짐작한 감정을 표현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공감입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공감은 무엇이냐?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하여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준다. 내가 말로서 표현해주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로서 표현해주는 것이 곧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밖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표현되지 않은 공감은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죠.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건 동의죠. 공감은 내가 그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해서 짐작한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공감의 공식 4단계입니다. 그러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할 때는 1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짐작한 그 감정은, 내가 파악한 상대방의 감정은 나의 짐작입니다. 나의 해석입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짐작한 것입니다. 내가 파악한 그 감정은 상대방의 본질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해석이 들어간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서 표현해 줄 때 1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5단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한 감정을 말로 표현해 줄 때 의문문으로 한다. 의문문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요, 1인칭으로 묻는 듯한 느낌의 진술문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악한 그 감정은 나의 짐작이고 나의 해석입니다. 내가 파악한 상대방의 감정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한 감정을 진술문으로, 의문문으로 표현해 줄 때 상대방은 이 감정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으로 한다, 진술문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감이 없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해석이고 나의 짐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진술문으로 하고 또 의문문으로 할 때에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공식은 5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상대방의 입장이 됩니다. 2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을 합니다. 3단계 그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 줍니다. 4단계 표현할 때 1인칭을 합니다. 5단계 표현할 때 의문문을 합니다. 진술문을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 스크린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외워봅시다. 공감의 공식
5단계입니다. 1번 뭡니까? 1단계?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 자, 2단계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한번 여러분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감정을 짐작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3단계는요? 짐작한 감정을 어떻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말로서 표현한다. 자, 4단계. 표현할 때 몇 인칭으로? 1인칭으로 한다. 왜? 내가 해석한 감정이고 내가 짐작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5단계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는 표현할 때 의문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짐작한 감정을 말로 표현해 줄 때 내가 1인칭으로 내가 느낀 그 감정을 진술문 형식으로 말을 해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의 감정을 편하게 예 또는 아니요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의 공식만 잘 내고 있어도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박민수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박민수 상담 TV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라고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